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돌아와 온 가족을 경악하게 할 끔찍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며느리였던 서연이 시아버지인 박 회장의 아내가 되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운명이라 믿으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박 회장의 아내, 서연의 시어머니였던 윤 여사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깊은 원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검은 비밀, 온 가족을 뒤흔들 끔찍한 진실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윤 여사는 왜 5년 동안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이 기막힌 결혼은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은 공간을 찢어버릴 듯 했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박 회장 대저택의 차가운 벽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깡마르고 초췌한 형체가 육중한 철문으로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앙상한 손이 차가운 쇠붙이에 닿는 순간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불길한 신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 안 거실에 희미한 불빛 아래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박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빗속에서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푹 꺼진 두 뺨, 핏기 없는 피부, 깊고 공허한 눈동자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숙자. 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윤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수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 지냈나 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아주머니는 이 상황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굳은 채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온몸의 세포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녀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왜 아무 말이 없으시죠? 윤 여사가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봐요. 내가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여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녀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면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듯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옛 며느리, 아들의 아내였던 서연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윤 여사를 보고 경악했지만 윤 여사를 얼어붙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려온 곳은 2층, 단 하나의 침실만이 존재하는 공간, 바로 박 회장의 침실이었습니다. 서연아. 윤 여사의 목소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왜 이 집에 있는 거니? 윤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박 회장이 서연을 감싸려는 듯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오. 비가 많이 오지 않소. 그는 애써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윤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네가 지난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거니?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수는 내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감히 어머니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윤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남편 침실에서 나오는 주제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서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잘못 없어.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 말에 윤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는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임에 잠겼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내가 돌아오면 어떤 심정일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빛 속에 미동도 없이 서서 오가는 모든 대화와 떨어지는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가 원했던 그림인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켰습니다. 윤 여사는 넓지만 싸늘한 거실에서 박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고통으로 새겨진 주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연은 옷자락을 꽉 쥔 채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짓을 한 거니? 왜 내 남편 옆에서 이 집에 있는 거냐고. 윤 여사는 서연을 쏘아보며 한자 한자 칼날 같은 말을 뱉어냈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박 회장을 바라봤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가 공기 중에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윤 여사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닌 처절한 고통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죽자마자 기댈 곳을 찾아 시아버지에게 달려갔다는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제가 선택할 수만 있었다면 차라리 이 집을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차라리 이 가문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라고요. 그 말에 윤 여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가 전부 말해주겠소.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그 기억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은 하나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어. 5년 전 이 대저택은 짙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박 회장과 크게 다툰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여사의 외아들 준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준수의 시신은 대저택 밖 흥건한 피숭덩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에 남은 치명적인 상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명확한 증언도 없었습니다. 준수의 죽음으로 가족들은 악몽에 빠졌습니다. 준수와 갓 결혼했던 서연은 그 끔찍한 상실감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온 집안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불행을 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수의 장례식이 끝나자 저택에서의 서연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서연이 애군이라며 그녀 때문에 준수가 죽었다고 수군댔습니다. 저애만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준수는 죽지 않았을 거야. 독한 년. 그들은 말로 서연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재산을 노리고 집에 눌러앉은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며 어떻게든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루하루 서연은 자신을 며느리라 불렀던 사람들의 경멸과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마저 준수가 죽은 직후 박씨 집안의 저주에 얽히기 싫다며 그녀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지 않은 거니? 윤 여사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떠나면 다른 누군가가 제 자리를 대신할 걸 알았으니까요. 윤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건 제가 떠나면 준수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기회마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었어요. 윤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준수 씨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믿으세요?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걸 믿으실 수 있냐고요. 윤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 집에서 내쫓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준수 씨를 외면하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으로 묻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떠나면 아무도 준수 씨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겠죠. 차라리 평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나쁜 여자라는 오명을 쓰더라도 저는 여기서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약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눈앞에 이 어린 여자가 대체 어떤 고통을 감내해온 것일까? 모든 것을 지켜본 박 회장은 온 집안을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과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한자 한자가 칼날처럼 공간을 갈랐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었을 것 같소? 윤 여사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서연이와 결혼한 건 사랑해서가 아니었소.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요. 윤 여사는 할 말을 잃고 숨을 삼켰습니다. 준수가 죽은 후 이 저택은 덫이 되어 버렸소. 더 이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지. 어둠 속에 숨어서 준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는 자들이었소. 서연이가 여기 남은 건 재산을 탐내서가 아니오. 준수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아이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걸 당신은 아시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 아이를 떠나보내려 했소.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깨달았소. 만약 서연이가 떠나면 진실을 밝힐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준수를 죽인 자들이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방 안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 내 말을 믿소. 박 회장이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서연이는 오늘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요. 이야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비극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서연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5년을 버텨냈고 이제 마침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지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고 싶소? 윤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어둠을 갈랐고 공기 중에 소름 끼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윤 여사는 박 회장과 서연을 마주보고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비추자 고통의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익숙한 공간을 다시 느끼려는 듯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내 그녀의 눈빛은 원한으로 가득 차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그 질문에 서연과 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소. 박 회장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윤 여사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씁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난 이미 죽었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내가 죽기를 바랐죠.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살인 미수였어.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나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됐어요. 윤 여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하루 전 서재에서 숨겨진 재무 서류 파일을 발견했어요. 볼 생각은 없었지만 열어보는 순간 엄청난 액수의 돈이 가족 계좌에서 빠져나간 걸 알게 됐죠. 우리 가문의 재산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돈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누가 그 돈을 인출했나요? 서연이 작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수.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수 씨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윤 여사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조종한 다른 누군가가 있었지. 윤 여사는 분노로 하얗게 질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수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바로 이 저택 안에서 살해당했어. 그 말은 방 안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은 공포로 커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어두운 눈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경찰은 왜 사고사로 결론을 내린 거죠? 윤 여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모든 증거를 깨끗하게 치워버렸으니까.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준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 그 애는 탐욕스러운 아이가 아니었고 절대 가족을 배신할 애도 아니었지. 하지만 그 돈은 사라졌고 직후에 그 애가 죽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준수 씨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뭔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렇죠. 윤 여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아버렸지. 윤 여사는 저택을 둘러보다가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나무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방.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5년간 아무도 감히 열지 않았던 저 방. 서연은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돌아봤습니다. 저택 깊숙한 곳. 마치 오랫동안 잊힌 것처럼 먼지가 두껍게 쌓인 문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수는 저 방에서 죽었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누구도 저 방에 들어가는 건 허락되지 않소. 왜죠? 서연이 단호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오랫동안 윤 여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윤 여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윤 여사는 박 회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입을 막으려고 다시 한번 죽이려 했어요. 서연은 의자 팔걸이를 세게 쥐며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 여사는 분노로 눈을 불태우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억이 났어. 사고가 나던 밤,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내 뒤에 누군가 있었어. 차가운 눈빛을 한 그림자가. 그녀는 박 회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자 한자가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놈이 누군지 알죠? 그렇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곧 드러날 끔찍한 진실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졌고 박 회장 대저택의 거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천둥 소리가 연이어 울리며 진짜 폭풍이 곧 닥칠 것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윤 여사는 방 한가운데 선 채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침묵을 지켰고 서연은 두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들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가 감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해? 윤 여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뭘 기대했는지 알아. 그 모든 일이 있고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본 건 내 남편 침실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었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제가 이러고 싶었을 것 같으세요? 만약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뭘 하셨을 건데요? 절 지켜주실 수 있었나요? 아니면 준수 씨가 죽었던 것처럼 저도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셨을 건가요? 무슨 소리냐? 윤 여사는 충격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준수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범인이 아직 이 집에 있다고 믿어요. 서연의 선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박 회장이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나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윤 여사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준수가 살해당했다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지. 그때 어두운 구석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의 딸 유라가 문틀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네요. 그런데 이 집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건 맞으세요? 윤 여사는 딸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라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옅은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오빠가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신 적 없으세요? 준수는 사고로 죽었잖아. 아니었니?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그걸 믿으세요. 오빠는 이 저택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증거가 사라졌죠. 흔적도, 단서도, 증언도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서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구나. 그렇지? 서연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언니, 그날 밤 기억해요.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빠의 비명소리 기억하냐고요.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거. 오빠 방문을 열었을 때 핏물 속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오빠 모습 기억하냐고요. 서연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윤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만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빠는 바로 죽지 않았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뭔가를 썼죠. 바로 그때 한 가정부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준수 도련님 옛날 방에서 찾았습니다. 윤 여사는 편지를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여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월의 글씨가 바래긴 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그놈은 아직 이 집에 있어요. 윤 여사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살인자의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유라. 방 안은 끔찍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고 윤 여사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겼네. 비는 멈추지 않고 쏟아졌지만 박 회장의 대저택 안에서는 누구도 바깥의 폭풍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수의 유서가 발견된 충격 이후 무거운 침묵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의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쥔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야. 그녀는 딸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두려운 기색 없이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도전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진짜라면 준수는 죽기 전에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범인이 유라라면 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서연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어두운 눈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 여사가 깊은 숨을 내쉬며 평정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추측 따위는 믿지 않아. 증거를 원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기억났어. 윤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 준수를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 그 애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듣기 직전에 사고가 났지. 하지만 그 애가 어떤 방에 대해 말했던 건 기억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방이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윤 여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 있는 저 방, 준수가 죽은 이후로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 곳. 긴 복도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 여사, 서연, 그리고 박 회장은 거대한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두껍게 쌓인 먼지는 그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문고리를 잡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굳게 잠가 놓은 거죠? 박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수가 죽은 후 누구도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소. 그 애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니까.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윤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찾지 못하자 박 회장은 마지못해 힘으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쾅!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아 팔을 감쌌습니다. 방 안은 준수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침대는 단정했고 책상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두꺼운 먼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을 훑어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책장 옆 천으로 덮인 채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녀가 상자로 다가가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익숙한 글씨를 보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앞부분은 평범한 기록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준수의 글씨는 거칠고 다급해졌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게 됐다. 누구도 내가 알기를 원치 않았던 비밀을 파헤쳐버렸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확신한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쳐진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입을 막았습니다. 윤 여사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자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찢겨나가고 없었습니다. 안 돼. 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페이지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범인 이름을 썼을 텐데. 누가 찢어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이 페이지를 찢어갔다는 건 준수 씨를 죽인 범인이 여기에 다시 왔었다는 뜻이에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윤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온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야. 세 사람은 침묵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페이지가 찢겼고 살인자가 아직 이 집에 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서연의 말이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지며 극도의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바로 이 저택 안에 있다는 것을. 박 회장의 대저택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준수의 노트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안다는 글귀와 함께 중요한 페이지가 찢겨나간 채 발견된 후 모든 것은 음모와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분명 준수를 죽인 범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거야. 윤 여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훑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팔짱을 낀 채 차갑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의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소문이 집안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다. 서연과 결혼한 것도 죄를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악의적인 소문은 저택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윤 여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수가 죽던 날 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박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둡고 속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지만 뒤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서연마저 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택 뒤 창고를 정리하던 가정부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그녀는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핏자국이 흥건한 셔츠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 그것은 박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충격과 고통에 휩싸인 눈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셔츠잖아요. 박 회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 셔츠가 왜 여기에 있고, 왜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 한 통이 경찰서로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수를 죽인 범인은 바로 그 저택 안에 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발신인의 이름도 단서도 없었지만 경찰이 움직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 2명이 저택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진태 회장님이 아들 박준수 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윤 여사는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새파랗게 질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누군가 아버님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아직 누구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박 회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경찰차에 오르는 박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 회장이 경찰에 연행된 후 윤 여사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님이 그랬다고 믿으세요? 윤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은 먼 기억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무조건 믿었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수가 죽기 전날 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말.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 여사는 눈을 감고 5년 전의 운명적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언젠가 준수가 없어진다면 모든 게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며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윤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건 아닐까 두려워.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윤 여사마저 박 회장을 의심한다면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정말 박 회장이 범인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덫에 빠뜨린 걸까?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의 대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경찰에 연행된 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다음 목표는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서연은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의 서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늘 계단 근처 서랍에 숨겨두던 비상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서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만 열어둔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이곳이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과 서류장을 훑다가 반쯤 잠긴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서류 뭉치에 멈췄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준수 상속 포기 각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준수 씨가 왜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포기한 거지? 하지만 그녀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수의 서명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글씨체는 비슷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수가 서류에 서명할 때 항상 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명은 딱딱하고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장을 넘기자 번진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준수가 죽은 후에 이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준수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 강요당한 것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그가 살해당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서연이 서류를 들고 윤 여사에게 달려가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나타나 그녀의 입을 거칠게 막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뒤로 끌려가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범인의 숨결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쓸데없는 짓에 끼어들지 말았어야지. 낮고 탁한 목소리였습니다. 범인은 서연을 서재 밖으로 끌고 나가 옆에 있는 어두운 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서연을 삼켰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쇠냄새, 피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쳤지만 범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넌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살려둘 수 없다. 서연은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잠깐,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범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서연의 목을 더욱 세게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발길질을 하며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인자가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서연의 목을 조르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그를 공격한 것입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산소 부족으로 격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형체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너무 어두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공격했던 자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서연을 구해준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살인자는 잠시 망설이다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쫓지 않고 그저 위에서 서연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기력이 다한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흙투성이의 검은 구두였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윤 여사가 극도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드니?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목이 타는 듯 아파 작은 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요? 풀려나셨어요?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 범인은 서연의 입을 막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녀를 구한 걸까요? 어쩌면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날은 밝아왔지만 박 회장 대저택의 어둠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방금 전의 공포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비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도 윤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수의 여동생 유라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연은 윤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준수 씨가 외할아버님께 가장 큰 신임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 여사는 서연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서연은 손에 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준비하셨고 모든 재산이 준수 씨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요. 윤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윤 여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라는 반항적이고 사치가 심했습니다.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그녀에게 어떤 중요한 책임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수는 항상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숙했으며 부모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로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라는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질투했고 분노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야? 왜 모든 게 오빠 거야? 나도 친딸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유라의 마음속 원한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유라는 박 회장과 변호사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곧 완료되고 모든 재산이 준수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재에서 준수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정말 나를 아낀다면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양보해 줄 수 없어? 준수는 그녀를 차갑고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원하는데? 유라는 옅게 웃었지만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습니다. 절반. 준수는 비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유라의 표정이 굳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빠는 거절할 권리가 없어. 준수는 비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잊지 마. 넌 그냥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일 뿐이야. 아버지는 너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그래? 유라의 눈빛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질게.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유라는 준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외부인을 고용해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준수를 강가로 유인했습니다. 화해하고 싶다는 핑계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준수는 경멸 어린 눈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내가 너한테 단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는 날 한 번도 동생으로 생각한 적 없지. 그렇지. 준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널 동생으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동생일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말은 유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준수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 초 후 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쾅! 준수는 피할 틈도 없이 차에 치여 강물로 튕겨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수면 위로 번졌습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유라는 오빠를 잃은 비통한 여동생을 연기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윤 여사, 서연, 그리고 박 회장은 유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덫을 놓았습니다. 준수의 필체로 쓴 편지가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 네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다. 내 것을 되찾으러 돌아갈 것이다. 유라는 편지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직접 계획했는데,
그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만약 준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먼저 움직여야 해.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해.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라가 저택에 들어섰을 때 내부는 기이할 정도로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찾아 없애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내려던 순간, 그걸 찾고 있었니? 윤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지고 그녀 앞에는 박 회장, 서연, 윤 여사, 그리고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넌 속은 거야, 유라야.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발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던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밌네. 정말 재밌어. 유라의 웃음은 광기로 가득했지만 눈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윤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유라야.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어?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죠? 어릴 때부터 오빠만 믿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항상 오빠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이겼어. 내가 그놈을 없애버렸다고.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총을 겨눴습니다. 칼 내려놔. 하지만 유라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번뜩이는 칼날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칼날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윤 여사가 몸을 던져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칼날이 윤 여사의 몸에 밝혔습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붉은 피가 바닥으로 번졌습니다. 윤 여사는 고통에 찬 얼굴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어머니.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유라 역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보며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서연이를 죽이려던 거지. 엄마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이 유라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네가 이런 악마가 되어버린 거냐? 유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설마 쏘시진 않겠죠? 박 회장은 방아쇠를 꽉 쥐었습니다. 내 오빠를 죽이고 내 엄마까지 죽이려 한 내가 내 딸일 자격이 있느냐? 유라는 절망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빠가 절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박 회장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아니, 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유라는 비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쏘세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회장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윤 여사가 피를 흘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애를 죽이지 마세요. 경찰은 그 틈을 타 유라를 덮쳐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거칠게 짓눌린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유라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어머니, 오열하는 서연, 그리고 총을 든 채 쏘지 못하는 아버지를. 언니가 이겼네. 유라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승자는 아무도 없어. 유라는 씁쓸하게 미소 짓고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문 밖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는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서연의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다오. 증오에 네 인생을 빼앗기지 마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은 이제 과거의 파편들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비극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비명도, 죽음의 대결도, 어둠 속의 음모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대저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가족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재벌가 딸, 친오빠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질투심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유라는 죄수복을 입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그녀는 울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결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유라는 가족석을 쳐다봤습니다. 윤 여사, 서연, 그리고 박 회장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기뻐?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타까울 뿐이야. 유라는 비웃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법정을 나섰고 교도소의 문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윤 여사는 목숨을 건졌지만 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박 회장도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윤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서연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는데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서연이 잠에서 깨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윤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날 떠나지 않아줘서 고맙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어머니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윤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닌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회장만큼 큰 상실을 겪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는 돌아왔지만 친딸의 칼에 찔려 죽을 뻔했고 가장 기대했던 아들은 딸의 손에 죽었으며 남은 유일한 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너무나 무뎌져 어떤 감정도 터져나오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잠든 아내를 바라본 후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아줘서 고맙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더 이상 자신을 며느리가 아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일부로 여기고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대저택은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한 시골로 떠났고 윤 여사는 회복 후 먼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오직 서연만이 도시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작은 빵집을 열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이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케이크 하나 주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다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단 거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윤 여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새로운 걸 맛보고 싶더구나. 너무 많은 쓴맛을 본 후에 달콤한 무언가를 말이야.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 비극을 넘어 탐욕, 질투, 증오, 그리고 용서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탐욕과 질투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유라는 탐욕과 질투가 한 인간을 어떻게 악마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오빠에게 가려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가족과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윤 여사와 박 회장은 어쩌면 무심코 유라를 잘못된 길로 내몰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딸을 용서했고 오해했던 며느리 서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남편을 잃고 억울한 결혼까지 해야 했지만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줍니다. 박 씨 집안은 재산을 두고 다투다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영혼뿐이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연과 윤 여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유라는 증오에 갇혀 영원히 과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인물에게 가장 공감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인생다방 채널을 구독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공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